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그 각종 모반 사건을 특히 이제 정감록으로 이어지는 계기와 관련해서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가벼운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뭐 강도 절도라든가, 뭐 남녀관계, 뭐 살인, 뭐 위조, 그런 사건들을 좀 소개하면서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뭐 지금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진 측면이 많지만, 특히 이제 그 젠더 문제,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동안은 그 남녀 관계, 뭐 부부 관계, 가족 관계를 둘러싼 각종 사건을 통해서 먼저 조선 사회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고 자료로는 제가 그동안 이제 인용했던 각종 기록들 외에도 영조, 정조 시대의 범죄 사건에 대한 뭐 심의,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심리록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하고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은 흠음신서 이런 책들에 나오는 사례를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사건에 주로 이제 계속 아마 반복돼서 인용이 될 만한 중요한 법조항 두 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의 법률인 대명률의 조항이고요. 하나는 영조의 지시사항을 담은 영조의 수교입니다. 왜 갑자기 중국의 형률이냐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형률의 특징은, 조선시대 형률의 특징은 중국의 형률, 특히 명나라의 형률이었던 대명률을 적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뭐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규모라든가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중국의 대명률을 원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한번 살펴보고요. 영주의 수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교라는 것은 각 그 관청이나 신하가 왕에게서 받은 뭐 전교, 화교와 같은 그러한 그 명령들, 그런 것들을 수교라고 합니다. 전교, 화교를 받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식 법전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수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전이 편찬될 때 이 수교의 내용이 반영되어 수록되기도 합니다. 대명률 법령은요, 살사간부라는 조항입니다. 간부, 즉 간통한 남자를 살사,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나 첩이, 즉 아내나 이제 첩이 타인과 간통한 경우, 간통한 장소에서 간통한 남자와 그 뭐 부인, 처나 첩을 직접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면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통한 장소, 이걸 이제 개념으로 이제 간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즉 현장에서 적발했을 경우,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무슨 요즘에도 뭐 사랑과 전쟁이니 뭐 그런 거 보면 뭐 아내가 남편 바람피는 장소를 또 추적해서 호텔 같은 데를 해서 뭐 문을 따고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적발된 장소가 간소입니다. 간통한 장소. 바로 그 자리에서 적발했을 경우에는 그 자기 처나 첩, 그리고 그 상대인 간통한 남자, 간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죄를 묻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그 대명률에 실려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뭐 상황에 따라서 간통한 남자만 죽일 수도 있죠. 자기 이제 처나 첩은 뭐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간통한 남자만 죽였을 경우에는 간통한 부인은 그 형률에 따라서 단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뭐
형장, 장 90대를 치는, 장 90대도 굉장히 아주 강한 처벌입니다. 90대를 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 처나첩, 그 부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거나 뭐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처분할 권리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뭐 남편이 그대로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겠죠. 거꾸로 처첩이 간통한 남자와 모의해서 본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 경우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죽였을 경우에는 능지처사합니다. 능지처사라는 것은 몸을 6토막 내는 거예요. 목, 팔다리, 양쪽 팔다리, 몸통. 그럼 전부 6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통을 전국 각지로 보내서 그 6조각을 돌려 보이는 형률로서는 가장 강한 형률입니다. 그것이 이제 능지처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바람난 여자가 남편을 죽였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능지처사라고요. 간통한 남자는 차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남자가 그 남편을 죽였을 경우, 그 이제 방금 예는 이제 아내가 그 간통한 남자와 모의해서 했을 경우에 능지처사와 차명을 각각 하는 거고요. 그 부인 모르게 간통한 남자가 또 본 남편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간통한 부인이 그 실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교형, 즉 교수형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통 같은 것들을 상당히 엄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나라 또 실정이 좀 감안됐달까요? 좀 더 추가됐달까요? 그러한 조항 중에 하나가 영조의 수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조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정조 때 문헌의 기록에 나와요. 정조 때 기록에 나오는데 다른 남자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뭐 여기서 이제 치마를 잡아당긴다는 건 약간 비유적 표현이겠지만 그 여자 몸에 손을 댔다는 거겠죠.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남편이 목격했을 경우 화나겠죠. 남편 입장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뭐 밥을 먹거나 뭐 외간 남자가 아내의 치마를 들추거나 그래서 화가 나는데 이제 화가 지나치면 때리거나 뭐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가벼운 형률로 처분하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살인으로 따지지 말라.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간소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죠. 간소는 뭐 이제 간통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고 이거는 뭐 치마 잡아당긴다. 뭐 약간 희롱하는 정도.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경우. 요즘 같으면 사실 뭐 뭐 외간 남자와 자기 부인이 밥 먹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그 남자를 죽인다. 뭐 그런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사회에 또 생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 완전히 무죄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대명률의 그 간소 조항은 아예 죄를 묻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형률로 처벌하는, 그러니까 즉 살인으로는 따지지 않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신 어쨌든 앞에 대명률 규정은 이제 간통에 대한 규정이고 이거는 뭐 밥 먹는 것 그리고 뭐 치마를 들추는 것 이 정도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두 조항은 다 그 당시 이제 강한 일부 일처제 속에서 가부장적인 일부 일처제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내외법, 안팎의 구분을 아주 엄히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남녀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시대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상도 의령 지방에 있었던 관노, 그러니까 그 관아에 소속된 노비죠. 남자종을 이제 관노라고 하죠. 업이라는 친구가 일으켰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업이가 관노였는데 관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물론 첩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첩을 다 거느리고 있었어요. 관노인데도 좀 형편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노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노비 중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존재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어비가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료에는 화처라고 나와요. 꽃화자, 그 안에 첩자에서 꽃과 같은 아내다 그런 거죠. 이제 정처는 아니고 첩으로 봐야 되겠죠. 처라고 써있지만. 그래서 이걸 순 우리말로는 노리개첩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첩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비의 그 첩인 정심이라는 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김단불이라는 친구랑 한담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은 뭐 한가한 한자. 한담은 뭐 쓸데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 뭐 농담 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담이라고 하죠. 그런 한담을 하는 것을 어비가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건 또 어비의 그 당시에 둘의 어떤 표정이 어땠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비 입장에서는 둘이 사통한다. 개인적으로 통한다. 개인적으로 정을 통한다. 둘 사이에 어떤 간통하는 관계가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비가 그들이 사통하는 관계라고 의심을 하고 그 자기 첩하고 농담을 나누었던 김단부를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군현에서 일단 먼저 시신 같은 걸 검질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이제 중앙에 이제 형조에 보고를 하고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경상도 평가에서도 이 어비가 좀 오버했다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한담 쭉 이렇게 뭐 한가한 이야기 농담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남녀가 그 외간 남자와 뭐 대화를 하는 양반집 같은 경우는 양반집 그 부녀자가 외간 남자와 대화와 나누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금기시했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있죠. 갑자기 집에 뭐 종들 없는데 무슨 행상이 왔다거나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남편의 손님이 왔다거나 할 때 대접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대화법을 취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제3자를 통해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단 둘이 대화하면서도 어디서 오신 누구냐고 여쭈어라 그렇게 이제 꼭 마치 중간에 종이 있는 것처럼 그럼 또 그쪽에서는 뭐 건너마을 사는 김진사라고 여쭈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지금 어디 저기 사또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고 여쭈어라 그러면 뭐 알았다고 여쭈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단둘이 하면서도 마치 제3자를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이제 양반집들은 뭐 상놈들은 좀 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외법 하에서 이제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 당시 그 경상도 가명의 평가는 그랬어요. 뭐 한담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이상한 일도 아닌데 그걸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법대로 살인의 율에 따라서 처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도의 판단입니다. 원래 이제 그러면 감사가 의견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관 부서인 이제 형조, 우리로 치면 법무부죠. 형조에서도 이제 의견을 올립니다. 여러 재반 증거가 다 일단 어비가 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어비의 아내 막례라고 있었어요. 그 막례도 화처, 즉 첩인 정심을 위해 증언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정심은 그 김단부라고 그런 사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의 편을 든 거예요. 첩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뭐 참 어쩌면 신기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처와 첩은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아주 굉장히 점잖은 사람도 남편이 첩을 보면 뭐 부처님도 돌아앉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원래 남편이 첩 얻으면 첩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례가 자기 그 남편의 첩을 위해서 우리 첩은 그 김단부라고 그런 사이 아니다. 그런 증언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아내의 증언 때문에 어비의 죄상은 더욱더 굳어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본도의, 그러니까 즉 경상도의 판단과 형조의 판단을 따라서 그 형률대로 그럼 시행하라라고 이제 1차적으로 그 허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판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윤허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원래 이 사형수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는 3차례 그 심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차례로 끝나면 안 된다. 지금도 마치 3심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의 3심제는 그 3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왕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왕도 3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삼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논리 내지는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정조가 새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아비의 사건에 자식이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동양의 사상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뭐 절도하는 걸 봤다거나 뭐 살인하는 걸 봤다거나, 아들은 아비의 죄를 목격하더라도 그걸 증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륜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건에 아내도 증언을 할 수 없다. 그걸 확장한 거죠. 이제 아비의 사건에 자식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를테면 뭐 이제 삼강 오륜이 바로 이제 그 군신 관계와, 그러니까 임금과시나 또 부자 관계, 아비와 자식과 똑같이 남편과 아내를 똑같은 관계로 설정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삼강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삼강 오륜을 지키는 선왕 때부터 지켜온 법이다. 그런데 지금 막내가 증언을 했으니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정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비의 사건에 자식이 증언하면 안 되고, 남편의 사건에 아내가 증언하는 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꼭 죽여야 될 죄인이라도 증인이 미비돼서, 왜? 아들이나 아내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망에서 빠져나가서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삼강 오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죄인 하나를 놓치더라도 그 질서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비를 조사한 그 마지막에 그 조사 기록을 보니, 어비의 막내가 양쪽의 쌍방을 위한 증언을 다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시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신, 시체, 거기다가 이제 친할 친자 써서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을 시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친족이다 그런 의미죠. 이 막내 같은 경우 어비의 아내인데 시친의 입장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는 거죠. 왜? 둘이 이제 자기 그 김단불과 그 정심이 한담 나눈 걸 봤으니까, 그리고 두 사이 관계를 그동안 아니까 그쪽의 입장에서 목격한 증인도 되고, 정범, 원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도 우리도 뭐 정범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범이죠, 주범. 그 정범의 관련자, 바로 아내니까 직접 관련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미 그 진술이 이 막내가 시친을 위해서도 진술하고 정범을 위해서도 진술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법률의 본뜻을 어긋난 것이다. 요즘에도 그 쌍방대리 금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변호사 또는 뭐 법무법인이 민사재판에 양쪽의 쌍방을 다 대변할 수는 없죠. 쌍방대리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내가 증인을 서는 바람에 제 남편을 결국은 그 막내의 증인이 결정적이 돼서 남편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될 함정으로, 뭐 남편이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지만 아내의 증언에 의해서 남편이 죽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륜에 어긋난 것이냐. 아무리 사리 분별을 모르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변방에 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인륜의 도리는 있을 것인데, 자기가 증인이 됐다면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했어야지. 그렇게 해야 인정의 도리지, 도리어
결과적으로 시친, 즉 죽은 사람의 친족들을 위한 주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인륜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 문서를 전부 다시 작성하라고 반려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막내가 증언한 부분을 다 빼라. 왜? 막내가 인륜에 어긋난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해라. 물론 어비가 죽였다는 것은 이 막내의 진술 말고도 증언이나 증인이 많기 때문에 어비는 어비대로 처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내는 이 본래 옥사, 자기 남편의 어비의 옥사와는 별도로 자기가 기꺼이 증인이 돼서 자기 남편을 사지로 빠뜨리려고 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물론 뭐 본인이 의도했겠습니까? 근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흉악하다. 왜? 남편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해당도, 즉 경상도 의령에서 경상도에서 엄하게 가두고서 3차례 형신을 엄히해라. 그러니까 3차례 형신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 모반 사건에서도 가끔 나왔죠. 형장을 치면서 한 번에 30대씩 치죠. 그걸 3차례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90대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처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하들과의 어떤 협의 끝에 정조는 최종적으로 막내를 처형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이건 이제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남편을 위해 증언했다. 아니, 남편을 위해가 아니죠. 이제 남편의 사건에 남편을 위하지 않고 시친의 입장에서 증언했다라는 죄를 물어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 막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자기는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인데, 있는 그대로, 김단부라고 처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편의 사형을, 그게 사실은 막내가 유일한 증인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그 증인들도 많았고,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비는 어비대로 처형을 하고, 막내를 처형하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지금과는 다른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강상윤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막내를 처벌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